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차세대 스티브 잡스로 불리우던 엘리자베스 홈스죠.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말씀 들어볼까요? 네, 그 테라노스라는 회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라노스라는 회사는 엘리자베스 홈스가 19살일 때, 그러니까 2003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엘리자베스 홈스가 지금 37살이거든요. 지금도 젊긴 하지만 19살에 회사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였는가 하면은 손가락에 피 한 방울만 빼가지고 이 피 한 방울로 200개가 넘는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술을 가진 걸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바이오 업계의 판도를 바꿀 거다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월마트의 그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루프트 머독, 그 미디어 재벌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각각 1억 달러씩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출발부터 굉장히 화제를 모으면서 시작을 한 기업이었는데 2014년에 이 기업의 가치를 측정을 했더니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 90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스타트업 10개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안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 사기로 판명이 나면서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홈스가 이달 8일부터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세네제이 연방법인이 오는 8일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재판을 열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은 한 20년 정도 형을 받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사기라는 게 탄로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2015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폭로 기사를 써가지고 사기임이 밝혀졌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이 테라노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는 됐습니다. 어떤 문제들이었는가 하면은 투자가들한테 자세한 기술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비밀주의가 너무 심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테라노스의 이 의문을 제기한 임직원들은 모두 해고를 시켰다. 뿐만 아니고 과학적으로 볼 때도 손가락에서 채취한 피 한 방울로 이게 진단한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2015년에 이게 모두 사기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테라노스의 진단기기로 확인할 수 있는 질병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이것마저도 테라노스 기술이 아니고 다른 회사 진단기기를 사용을 해서 사기를 쳤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언론법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게 확신 없이 의심만 갖고 기사를 썼다가는 5배 물어주면 90억 달러에 5배를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네. 지금 앞서서 뭐 차세대 스티브 잡스라고 소개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엘리자베스 홈스 어떤 인물인가요? 그 검은색 터틀, 그러니까 우리는 독불이라 그러죠. 그렇죠. 검은색 터틀을 항상 입고 다녀가지고 스티브 잡스 흉내를 자기가 좀 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의 그러니까 앞으로의 스티브 잡스다, 차세대 스티브 잡스로 불렸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이미지를 갖다 내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 여자가 그 스탠포드 대학을 중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미국에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도 그렇고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다 대학을 갖다 중퇴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또 이 사람의 명성에 뒷받침이 되지 않았느냐.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굉장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발의 미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미모와 그리고 또 말솜씨가 굉장히 뛰어나다 그럽니다. 이것들이 합쳐져서 일종의 어떤 거품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정말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홈스는 자기 입장에서는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 홈스가 자기보다 20살 많은 테라노스의 전 CEO하고 불륜 관계였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자기한테 성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해가지고 자기는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2019년에 캘리포니아 에반스 호텔의 창업자 아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 아기를 가진 신생아를 가진 엄마라는 이미지를 내세워서 어떤 동정표를 얻지 않겠냐 하는 이런 쪽으로들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사실 스타트업 시절에 정말 좋은 기술을 보고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나는 뭐 일종의 테슬라가 되겠죠. 있지만
항상 테슬라가 되기는 정말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투자하는 거는 좀 정말 아주 소액 내지는 말하자면 좀 철저하게 조심을 해라라는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스타트업들 중에서는 CEO가 자기 자신을 과대하게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좀 주의를 할 것. 그리고 지나친 비밀주의. 그러니까 물론 기술이 중요하고 남들이 베껴가지 않을까 걱정은 되지만 그렇다 그래서 지나치게 비밀주의를 택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콜라를 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신기술,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게 큰 대박을 안겨줄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사기에 휘말릴 가능성도 크다는 부분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간에 심신미약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자동차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바로 자율주행 이야기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좀 금방 나올 것 같았는데 좀 많이 미뤄질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2020년대 초반이면 자율주행차가 우리 옆을 달릴 걸로들 사실 기대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만 하더라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가 하면 2020년 꼭 집었었습니다. 네. 2020년에 수백만 대의 무인 택시가 다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봐서 자율주행차는 한 대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상용차 부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게 어쨌든 간에 테슬라 아닙니까? 근데 테슬라의 기술도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은 우리가 자율주행 기술을 갖다가 제로에서부터 5단계까지 6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의 기술마저도 2단계 정도에 불과한 걸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단계가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고 일부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역에서 서울역에서 사람이 확 쏟아져 나왔을 때 그 길을 차가 간다 그러면은 이게 누가 사람이고 뭔지 과연 정말 분간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이유를 들거든요. 그래서 네. 물론 자율주행 기술이 앞으로 계속 발달되겠지만은 완벽한 자율주행 기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계속해서 개발 속도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관심도 좀 많이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네. 우버하고 리프트 같은 경우에 네. 돈을 들여가지고 자율주행 기술을 사거나 이 스타트업을 샀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 모두 다 매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버나 리프트 같은 경우에 이 경영 상태가 악화되니까 판 것도 있지만 이걸 더 붙들고 있어봤자 돈만 계속 들어가고 경영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 구글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가 있습니다. 이게 웨이모라는 회사인데 이게 자율주행에서 꽤 앞서가고 있다는 이런 회사인데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2018년에 산정을 했을 때 1,750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떨어졌는가 하면은 300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자율주행이 실현될 가능성이나 실현될 시기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가 되면서 기술에 대한 평가도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말하자면은 돈이 아주 많은 그리고 오랫동안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완성차 업체 내지는 큰 기업 그러니까 네. 구글 같은 그런 데 소속이 돼서 그냥 인수가 돼버리고 합병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새롭게 스타트업이 등장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네. 왜 그런가 하면은 벤처 캐피탈들도 이제는 자율주행차를 연구하는 기업한테는 잘 투자를 안 한다 그럽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적에 자율주행차 기술은 결국은 완성차 업계를 중심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들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최근에 뭐 코로나 델타 변이 이야기를 빼면은 굉장히 섭섭할 정도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얘기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다른 변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건가요? 네, 델타 변이 우리가 그러니까 변이를 나눌 때 네. 누가 나누는가 하면은 저 WHO가 정리를 합니다. 네, WHO가 그렇죠.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는가 하면은 이 변이가 발생이 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됐을 때 관심 변이, 우려 변이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관심 변이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거고 우려 변이는 상당히 우려할 만하다. 그러니까 우려 변이가 좀 더 무서운 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우려 변이로 지정된 게 4개가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래가지고 지금 델타 변이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우려 변이고 관심 변이에 뭐가 있는가 하면 에타, 요카, 카파, 람다가 있는데 네. 이번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네. 그게 뮤라는 건데 이게 다 저 그리스 알파벳이라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네. 뭐 요타, 뭐 람다 하는 게 다 이게 그리스 알파벳인데 어쨌든 뮤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우려 변이는 아니고 관심 변이로 지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뮤 변이의 전 세계에서 감염 점유율이 0.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뮤 변이가 최초로 발견된 지역이 콜롬비아였거든요. 그런데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39% 그러니까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확산 속도를 봐서는 상당히 걱정되는 이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들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델타 변이가 또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그래도 경제 회복세가 좀 좋은 편이라고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지금 미국하고 유럽이 이 부분에서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는 게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걸 보면은 유럽은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경제 회복 속도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지표를 사용을 했는가 하면 고빈도 지표라는 게 있다 그럽니다. 네. 고빈도 지표가 뭔가 하면 식당 예약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런 동선 같은 걸 가지고 지표한 그런 내용인데 그걸 볼 것 같으면은 유럽은 굉장히 호전되고 있고 미국은 둔화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럽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호텔 예약이 50%를 넘어섰는데 이게 코로나 사태 이후로 처음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또 유럽 항공편 예약도 2019년하고 비교를 하면 여전히 한 30% 정도 적은 수준이지만은 이게 델타 변이 확산 이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유럽이란 나라가 여행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을 하고 위드 코로나 분위기가 상당히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가 확산됨에 따라 가지고 사무실 근무를 아직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마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코로나 관련한 이슈였습니다. 네 번째 이슈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슈라고 하는데요. 뭐 계속해서 코로나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자제품 생산의 차질을 굉장히 많이 빚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보니까 MLCC라는 부품이죠. 전자제품의 쌀이라고 불리는. 네, 맞습니다. 네.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쌀알만하게 아주 좁쌀만한 그런 부품이고 이게 모든 전자제품에 다 들어간다 그럽니다. 이게 들어가가지고 전류의 흐름을 갖다 일정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스마트폰에는 이게 한 300개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스마트폰에는 1000개 정도 들어갈 만큼 이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부품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가 하면은 문제가 발생한 게 사실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이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면서 무라타 제작소라고 이 회사가 전 세계 글로벌에서 MLCC의 생산량의 한 40%를 차지하는 큰 회사인데 임직원 포함해가지고 한 98명이 이 감염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무라타 제작소의 이 공장 하나가 멈춰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무라타 제약소 말고 타이오 유덴이라고 이건 역시 또 일본 기업인데 이 기업도 MLCC를 많이 생산하는 기업인데 말레이시아 공장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장을 갖다 제대로 못 돌리고 가동률이 뚝 떨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전체 세계 물량의 한 10% 정도가 차질을 빚고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격도 올라가고 전자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라타 제작소가 만들던 MLCC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아이폰 13 신제품에 들어가는 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이폰 13이 정말 차질을 빚지 않고 예상대로 이번 달에 나오겠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업계 1위는 무라타인데 업계 2위가 삼성전기라면서요. 네, 그러면은 반사 이익을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초상집 앞에서 뭐 웃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렇죠. 네. 그런데 삼성전기가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24%쯤 된다 그럽니다. 네. 꽤 크고 그리고 또 상당히 이 IT 부분이나 이런 정밀한 데 들어가는 MLCC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사적인 이익을 받을 것 같다라는 게 증권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3분기 이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주가 한번 유심히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